2008년 금융위기가 한국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여러분의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을 넘어섭니다. 마트 물가가 2배로 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미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바로 그날부터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환율이 3개월 만에 1,089원에서 1,513원으로 28% 폭등했습니다. 주가는 1,474포인트에서 939포인트로 36% 폭락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펀드, 연금 자산이 앉은 자리에서 3분의 1이 증발했습니다. GDP는 마이너스 5.1%를 기록했습니다.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때보다 더 위험합니다. 가계부채 1,930조 원, 2008년의 5배입니다. 집값은 모래성처럼 쌓아 올렸고 부동산 PF는 19조 원의 부실을 안고 있고 자영업자는 1,050조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폭탄이 동시에 쳐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08년 금융위기가 지금 한국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통장이 텅 빕니다. 당신의 집이 깡통이 됩니다.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의 시나리오를 보십시오. 금융위기는 주식 투자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는 순간 여러분의 월급과 예금과 보험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달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통장 잔액은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환율 폭등입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바로 그날부터 달러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8월 말 1,089원에서 11월 말 1,513원으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이 10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3개월 만에 28% 폭등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그러면 주유소 기름값, 마트 식료품값, 전기세, 가스비가 동시에 폭등합니다. 정유업계가 원유를 수입할 때 환율이 400원 오르면 수입 비용이 앉은 자리에서 수조 원 증가합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됩니다. 리터당 2,000원 하던 휘발유가 2,500원, 3,000원으로 뜁니다. 한 달 주유비로 20만 원 쓰던 사람이 30만 원, 40만 원을 쓰게 됩니다. 마트는 어떻습니까? 밀, 옥수수, 콩. 한국은 이 곡물들을 100%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면 라면값, 빵값, 식용유값이 동시에 뜁니다.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식빵 한 봉지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릅니다. 한 달 식비로 50만 원 쓰던 가정이 70만 원, 80만 원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약과입니다. 진짜 공포는 주가 폭락입니다. 2008년 코스피가 8월 말 1,474포인트에서 10월 말 939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36% 폭락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금이 녹아내립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연금들은 대부분 주식과 펀드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36% 떨어지면 연금 자산도 30%, 40% 증발합니다. 5천만 원 있던 연금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0년 동안 모은 노후자금이 한순간에 반토막입니다. 보험은 어떻습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들도 고객들의 보험료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보험사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러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위협받습니다.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부실화되고 여러분의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환율 폭등과 주가 폭락이 동시에 일어나면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출기업은 원자재 수입 비용이 폭등해서 생산을 멈추고 내수기업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조조정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직원을 자릅니다. 2008년 당시 실업률이 3%대 초반에서 3%대 후반으로 급등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금 터지면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계부채가 1,930조 원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의 5배입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률이 오르면 빚을 진 사람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부도납니다. 이게 바로 금융위기의 첫 번째 충격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액은 그대로인데 그 돈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고
연금과 보험이 증발하고 일자리마저 사라집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금융위기는 모두를 덮칩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무엇일까요? 부동산입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전세금을 못 받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함께 무너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울 외곽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 3억 원을 끼고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5억에서 3억으로 떨어집니다. 전세금 3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을 팔아도 3억밖에 안 됩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면 여러분 손에 남는 건 0원입니다. 아니, 0원이 아닙니다. 은행 대출 2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빚이 2억 원 남습니다. 이게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금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집주인에게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 한도는 3억 원 중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날아갑니다. 2024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60%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쉽게 말해 집값이 40% 이상 떨어지면 전세금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강남 아파트도 30%, 40% 떨어졌습니다. 지방은 50% 이상 폭락한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터지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에서 10억, 12억으로 뛰었습니다. 모래성처럼 쌓아 올린 집값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전세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허그가 터집니다. 허그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허그가 대신 배상합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허그 보증 사고액이 연간 수조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역전세와 전세 사기가 폭발하면서 보증금 지급이 폭증한 겁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보증 사고가 10배, 20배로 늘어납니다. 허그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세금으로 메웁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깡통 전세를 메운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역 차이입니다. 서울 강남은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곳은 경기 외곽과 지방입니다. 인천 외곽, 경기 동두천, 평택, 화성의 신축 빌라와 다세대, 이런 곳들은 이미 깡통 전세 비율이 높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 지역들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집값이 50%, 60% 폭락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거리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건 약과입니다. 진짜 문제는 부동산 PF입니다. 부동산 PF가 무엇입니까?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약 160조 원이고 이중 부실 우려 PF가 19조 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상반기 공개한 수치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집값이 폭락하고 그러면 미분양에 쌓이고 건설사가 대출을 갚지 못합니다. 부실 PF 19조 원이 한순간에 부도로 돌변합니다. 누가 이 빚을 떠안습니까? 저축은행과 증권사입니다. 은행은 그나마 건전성이 높지만 저축은행과 증권사는 PF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024년 저축은행 부실 채권 비율이 10%대까지 올랐습니다. 2008년 미국 수준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저축은행들이 연쇄 부도납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민들이 맡긴 예금이 날아갑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지만 그 이상은 못 받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위기의 두 번째 충격입니다. 집값 폭락, 깡통 전세, PF 부실, 저축은행 부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집이 깡통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재산도 함께 사라집니다. 금융위기는 금융권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증발합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현장이 멈춥니다. 건설사가 부도 났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못 받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동산 PF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부실 우려 PF가 19조 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수치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집값이 폭락하고
그러면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사가 대출을 갚지 못합니다. 부실 PF 19조 원이 한순간에 부도로 돌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가 무너집니다.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버티지만 중소건설사들이 연쇄부도납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하청업체도 함께 무너집니다. 철근공사, 전기공사, 배관공사, 인테리어 모든 하청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부도납니다. 건설 현장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멈춥니다. 수십만 명의 건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이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1,050조 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액입니다.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 중 취약 자영업자 대출이 120조 원입니다. 취약 자영업자가 누구입니까? 소득이 낮고 빚이 많고 이자 부담이 큰 자영업자입니다. 동네 치킨집, 카페, 분식점, 편의점 이런 곳들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최대한 줄입니다. 외식, 카페, 쇼핑을 끊습니다. 그러면 골목 상권이 텅 빕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고 임대료는 그대로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둘씩 문을 닫습니다. 한 달에 수천 개씩 폐업합니다. 2008년 당시에도 자영업 폐업률이 급증했습니다. 지금 터지면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영업자 대출이 1,050조 원이기 때문입니다. 취약 자영업자 120조 원이 한순간에 부실로 돌변합니다. 이 빚을 누가 떠안습니까? 은행과 저축은행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연쇄 연체가 시작됩니다. 은행은 그나마 버티지만 저축은행은 견디지 못합니다. 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10%에서 20%, 30%로 치솟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연쇄 부도납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건설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 지역의 건설 현장이 멈추면 그 지역 식당, 카페, 편의점 매출이 급감합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사라지니까 소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지역 자영업자들도 문을 닫고 그 지역 부동산 가격도 폭락합니다. 악순환입니다. 멈출 수 없는 악순환입니다. 2008년 당시 한국 GDP가 마이너스 5.1%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하나에서 마이너스 5.1%입니다. 1년이 아니라 석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터지면 그때보다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계부채가 1,930조 원이고 자영업자 대출이 1,050조 원이고 부동산 PF가 160조 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폭탄이 동시에 터집니다. 이게 바로 금융위기의 세 번째 충격입니다. 건설 현장이 멈추고 골목 상권이 텅 비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집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금융위기는 모두를 덮칩니다. 금융위기는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갈라놓습니다. 2008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부터 그 생존 전략을 보십시오. 첫째,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금융위기가 터지면 금리가 급등합니다. 2008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를 넘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 폭탄을 맞았습니다. 월 100만 원 내던 이자가 150만 원, 2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정금리로 바꾼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이자가 그대로였습니다. 지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당장 은행에 가서 고정금리로 전환하십시오. 둘째, 다중채무를 정리하십시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위험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는 연체율이 일반 차주의 3배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연쇄 연체에 빠집니다. 지금 당장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정리하십시오. 가능하면 대출을 한 곳으로 통합하십시오. 셋째, 비상금을 6개월치 확보하십시오. 금융위기가 터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2008년 당시 수십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최소 6개월은 걸렸습니다. 그 기간을 버틸 비상자금이 없으면 빚을 내야 합니다. 월 300만 원 쓰는 가정이라면 1,800만 원을 현금으로 확보하십시오. 하지만 은행 하나에만 몰지 마십시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이 부도나면 5천만 원 넘는 돈은 날아갑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하십시오. 넷째, 전세보다 월세를 고려하십시오. 전세가율이 60%입니다. 집값이 40% 떨어지면 전세금을 못 받습니다. 2008년 당시 경기 외곽과 지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수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심합니다. 전세가율 70% 이상인 집은 피하십시오.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안전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적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도 피해가 적습니다. 다섯째, 달러 자산을 일부 확보하십시오. 금융위기가 터지면 원화 가치가 폭락합니다. 2008년 환율이 28% 급등했습니다. 원화로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구매력이 3분의 1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서 오히려 수익을 냈습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를 달러로 보유하십시오. 달러 예금, 달러 ETF, 달러 채권 등을 활용하십시오. 여섯째, 고위험 투자를 줄이십시오. 주식, 코인, 레버리지 투자.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런 자산들이 가장 먼저 폭락합니다. 2008년 코스피가 36% 떨어졌습니다.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은 원금을 다 날렸습니다. 지금 고위험 자산 비중이 50%가 넘는다면 당장 줄이십시오.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십시오. 예금, 국채, 금 같은 자산으로 분산하십시오. 일곱째, 부채 비율을 낮추십시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중요합니다. 연소득의 2배가 넘는 빚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 부채 비율이 급등하고 결국 파산합니다. 지금부터 빚을 줄이십시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대출을 갚으십시오. 이 7가지를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금융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2008년 9월 15일 아침 누구도 리먼 브러더스가 그날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2008년 금융위기는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당시 미국보다 더 위험한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930조 원, 2008년에 5배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19조 원, 자영업자 대출 1050조 원, 전세가율 60%, 모든 숫자가 적신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이 텅 비고 여러분의 집이 깡통이 되고 여러분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률이 급등합니다. 2008년보다 더 심할 겁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다릅니다. 2008년 위기 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다중채무를 정리하고 비상금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싸게 사들였습니다. 10년 후 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